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의 생활과 건강 문제를 늘 고민하고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혹시 밤중에 가려움 때문에 긁다가 피가 난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 안장기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려움증이 단순한 피부 문제인지 아니면 꼭 주의해야 할 장기 질환의 신호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니구나라는 안도와 함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희망도 느끼실 겁니다. 제1장. 우리는 흔히 가려움증을 날씨 탓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겨울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니까 가렵고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원인을 알 수 없는 가려움이 몇 주째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속 장기가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간이나 신장 같은 장기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그중 일부가 피부로 배출되려고 하면서 가려움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장벽이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져 있어서 이런 독소의 영향을 더 쉽게 받게 됩니다. 피부가 얇아진 상태에서 독소까지 쌓이면 가려움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72세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주 동안 계속되는 가려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 건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보습제도 바르고 가습기도 틀어놓고 목욕 횟수도 줄여보셨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피부를 긁다가 생긴 피부 조각들이 끼어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긁은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가족들은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니냐고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그러던 중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별 기대 없이 받은 검진이었는데 결과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속에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고 있는 가려움증이 바로 이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여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간 기능을 돕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고 술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또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처음 2주 정도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렵고 밤에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3주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움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았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려움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2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받은 검사에서 간 기능 수치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시며 그때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교훈은 명확합니다. 가려움증을 단순히 피부 건조라고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가려움증이 장기 질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주 이상 특별한 이유 없이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습제를 발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가려움증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와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몸속 장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가려움증의 패턴을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 가장 가려운지, 어느 부위가 가려운지, 얼마나 심한지를 작은 메모장에라도 적어두세요. 이런 기록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작은 신호가 큰 병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장.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목덜미가 간질간질해서 자꾸만 긁게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서 무심코 긁다가 어느새 습관처럼 되어버립니다. 목 뒤를 긁고 어깨를 긁고 다시 목덜미를 긁습니다. 옷깃이 닿는 부분이 특히 더 가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트레스와 긴장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스트레스는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무의식 중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긴장하면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 결과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집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단순한 가려움을 넘어서 건선이나 비듬,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도영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실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오히려 불안해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목덜미가 유독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려움은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더 가려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가려움까지 겹치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꾸 긁다 보니 목덜미 피부가 벌겋게 변하고 따갑기까지 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도 따끔거렸고 옷깃이 닿으면 불편했습니다. 가족들이 자꾸 목을 긁는다고 지적하자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피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스트레스와 불면증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수면 부족은 피부 재생을 방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무의식 중에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위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단순히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스트레스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조언을 받아들여 생활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인터넷에서 영상을 찾아보며 따라했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며칠은 잡념이 너무 많아서 집중이 안 되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또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도 등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몸을 천천히 움직이며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요가를 하고 나면 목과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책도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며 햇볕을 쬐었습니다. 걷다 보면 이웃들을 만나 인사도 나누고 가끔은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생활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목과 어깨를 가볍게 마사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목 뒤를 주무르고 어깨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 이상 뒤척이다가 잠들었는데 이제는 30분 안에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덜 깨게 되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 목덜미의 가려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가려움이 절반 이상 줄었고 2달 후에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피부도 건강해 보였고 긁은 자국들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명상과 요가, 산책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하루를 마치면 목덜미나 어깨가 뻐근하고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연고를 바르는 것만으로는 원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호흡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또 옷을 선택할 때도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입으시고 목 부분이 너무 꽉 조이지 않는 편한 옷을 선택하세요. 샴푸도 천연 성분이 들어있는 순한 제품으로 바꿔보시면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개선을 가져옵니다. 제3장. 저녁이 되면 유독 종아리나 발목이 가려우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괜찮다가 침대에 누우면 갑자기 다리가 간질간질해서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건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의 순환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판막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정맥의 역할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다리에서 심장까지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면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거나 오래 서 있거나 운동 부족으로 정맥이 약해지면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다리에 고이게 되고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채 피부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려움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당뇨까지 있으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손상되기 쉽고 피부가 얇아지며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감염의 위험도 커집니다. 70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몇 달 전부터 종아리가 자주 가렵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가족들과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다리가 특히 더 무겁고 붓는 것 같았지만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저녁만 되면 종아리가 당기고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다리를 긁다 보면 피부가 벌겋게 변하고 따끔거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양말을 신으려다가 발목에 이상한 변화를 발견하셨습니다. 피부색이 조금 어둡게 변해 있었고 만져보니 피부가 딱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벼운 멍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어디 부딪혔나 보다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점점 더 커지고 다른 부위에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정맥부전이었습니다. 다리 정맥의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해서 혈액이 역류하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맥이 늘어나 있고 혈액이 고여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치하면 피부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혈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여서 생활 습관 개선과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압박 스타킹을 처방받았습니다. 처음 신어보았을 때는 꽉 조이는 것 같아서 불편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 압박이 정맥의 혈류를 돕는데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타킹을 신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벗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무거워서 힘들었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걷기는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도 틈틈이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발목 운동을 했습니다. 또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걷도록 했습니다. 누워 있을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발 밑에 받쳐서 다리를 올린 채로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잘 때도 침대 발치 쪽을 약간 높여서 다리가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식습관도 개선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기 쉽고 충분한 수분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가려움도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확실한 개선이 보였습니다. 발목의 피부색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고 붓기도 많이 줄었습니다. 밤에 다리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도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정맥의 상태가 안정되었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압박 스타킹을 매일 신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다리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십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저녁마다 다리가 무겁고 가렵다면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생활화하세요.
앉아 있을 때는 다리를 꼬지 말고 가끔 일어나서 움직여 주세요. 누워서 쉴 때는 다리를 올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다리에 작은 상처가 생기거나 피부색이 변하는 등의 변화가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습니다. 제사장, 밤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심하게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손바닥을 비비고 발바닥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렵고 때로는 타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낮에는 별로 안 가렵다가 밤만 되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손바닥과 발바닥의 심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마시는 술, 복용하는 약 등 모든 것이 간을 거쳐 처리됩니다. 간은 이런 물질들을 걸러내고 독소를 분해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해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소가 혈액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 독소들이 몸 곳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신경 말단이 많이 모여있는 손바닥과 발바닥은 이런 독소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습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참기 힘든 가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 질환이 진행되면 가려움과 함께 황달이나 극심한 피로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68세 최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달 전부터 밤마다 손바닥이 불에 댄 것처럼 가렵고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싶어 고무장갑을 끼고 일했습니다. 핸드크림도 수시로 발랐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발바닥도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손발이 간질간질해서 이불 속에서 비비고 긁다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들이 그분의 얼굴색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누렇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 피부가 조금 노랗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흰자위도 약간 노랗게 보였습니다. 또 요즘 들어 몸이 유난히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입맛도 없어서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간 질환 초기 단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간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고 염증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손발 가려움, 황달, 피로감이 모두 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서 독소가 쌓이고 그것이 신경을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방치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은 즉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간 기능을 돕는 약과 염증을 줄이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분은 평소 술을 즐기시는 편이었습니다. 저녁에 소주 한두 잔씩 드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끊어야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술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가공식품을 모두 끊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몇 끼 챙겨 먹었습니다. 단백질은 생선과 두부, 닭가슴살 같은 저지방 식품으로 섭취했습니다. 밥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꿨습니다. 물도 많이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이 불편했지만 물을 많이 마시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텀블러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셨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걷다 보면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가벼운 근력 운동도 했습니다. 스쿼트나 팔 운동 같은 간단한 동작들을 집에서 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손발이 가렵고 피곤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건강해지고 싶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3주째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의 가려움이 예전보다 덜해졌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뚜렷한 개선이 보였습니다. 가려움이 절반 이상 줄었고 피부색도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고 하루 종일 활동해도 덜 지쳤습니다.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밥이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2달 후에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아주 가볍게 가려운 정도였고 잠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도 많이 개선되었고 염증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잘하고 계신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술은 완전히 끊었고 건강한 식단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빠짐없이 하십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간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분은 그때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손발이 심하게 가렵다면 단순한 피부 건조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달 기운이 보이거나 피로감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 검진을 받으세요. 간은 재생 능력이 있는 놀라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술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물 섭취를 늘리세요. 규칙적인 운동으로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하세요. 손발 가려움과 황달이 함께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관심이 생명을 지킵니다. 5장. 온몸이 다 가려워서 어디부터 긁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으신가요? 팔도 가렵고 다리도 가렵고 등도 가렵고 심지어 머리까지 가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이겠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동시에 가려운 전신 가려움증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나 간담 시스템, 심지어 혈액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런 증상을 가볍게 여기다가 큰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신장은 피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신장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독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쌓인 독소는 온몸을 돌아다니며 피부를 자극하고 그 결과 전신에 가려움증이 나타납니다. 간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쌓이고 이것이 피부를 자극합니다. 또 어떤 혈액 질환에서도 전신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들이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아서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74세 장민석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달 전부터 온몸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느 한 부위가 심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가려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사이 긁은 자국이 팔과 다리, 등에 가득했습니다. 이불에는 떨어진 피부 각질이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철 건조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습기를 틀고 보습제를 온몸에 발랐습니다. 목욕 횟수도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만 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가려움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보습제나 처방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낮에도 가렵고 밤에는 더 심해서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훨씬 진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소변이 짙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또 요즘 들어 소변 횟수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발목도 자주 붓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둘 쌓이자 이제는 정말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의 강력한 권유로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신장 초음파 검사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신장이 제대로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기 신부전 단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전신 가려움, 소변 색깔 변화, 부종이 모두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장 질환이라는 말에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도 없었고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신장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병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분의 경우는 아직 초기 단계여서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진행을 늦추고 관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약을 처방받았고 혈압약도 함께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더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빠짐없이 복용했습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은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매일 먹던 습관을 바꿔서 일주일에 서너 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었습니다. 소금 섭취도 크게 줄였습니다. 짠 음식은 부종을 악화시키고 혈압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거의 넣지 않고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맛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싱거워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몇 주 지나자 음식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칼륨과 인 섭취도 조절해야 했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은 줄이고 유제품이나 가공식품처럼 인이 많은 음식도 피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신장질환 환자에게 적합한 식단을 짰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답답했지만 창의적으로 요리하다 보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부종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체중을 재서 부종이 심해지는지 확인했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격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걷기 위주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에서 30분씩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에 좋다고 했습니다. 또 스트레칭도 꾸준히 했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온몸이 가렵고 피곤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신장 질환은 빠르게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6주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움이 예전보다 조금 덜해진 것 같았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종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발목이 붓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소변 색깔도 조금 더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수치는 오히려 조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잘하고 계시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이대로 꾸준히 관리하면 신장 기능을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전신 가려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아주 가볍게 가려운 정도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부종도 없고 소변도 정상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지만 이제는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바로 대응합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받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가족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병원에 갔던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온몸이 가렵다고 해서 단순히 나이 탓이나 건조함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신 가려움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증상이라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습제도 꾸준히 바르세요. 목욕 후 피부가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면 더 효과적입니다.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제품보다는 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환은 관리가 가능합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이상 신호가 보이면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가려움증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김순자님의 간 기능 저하, 이도영 씨의 스트레스성 가려움, 박영호 씨의 정맥부전, 최정희 씨의 간 질환, 장민석 어르신의 신부전까지 이 모든 사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말을 합니다. 아주 작은 신호로 때로는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가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여기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려움 뒤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 이상, 혈액순환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주 이상 계속되는 가려움,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가려움,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가려움은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루지 마세요. 조기 발견은 치료의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오늘 나눈 모든 사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걷기, 물 8잔 마시기, 채소 많이 먹기, 잠자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단순히 하루하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가려운 곳이 있다면 그냥 긁고 넘기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단순한 가려움일까? 아니면 내 몸이 뭔가 알려주려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